자, 선급 비용의 누락의 영향, 부터 보겠습니다. 자, 결산 과정 중 선급 비용이 누락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선급 비용이 누락됐다. 자, 회계 처리, 누락된 회계 처리는 선급 비용, 선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해주고, 과대하게 잡은 비용을 줄인다. 임차료. 자, 이 처리가 지금 누락됐다. 이런 얘기야. 자, 이 처리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요 자산이죠? 요걸 안 잡았어요. 요걸. 자산을 안 잡았다. 자산의 과소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않았죠. 그러니까 비용이 과대계상 되겠죠.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았다. 비용이 과대가 된다. 자, 1번에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게 아니죠. 자산은 과소계상. 틀렸고, 2번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부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3번 비용이 과대계상된다. 비용이 과대계상된다. 3번이 맞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4번 수익이 과소계상된다. 수익하고는 또 상관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문제,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 첫 번째,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 요게 자주 나와요. 자, 2000X1년 주 3일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0만 원이다. 주 3일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결산분계를 하지 않았다. 수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어떤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냐면, 기억 2000X1년 7월 1일 1년분 보험료 10만 원을 내고 전액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럼 기말에 가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결산 수정분계. 당연히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험료 1년치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반년치 그러면은 5만 원 되겠네요. 5만 원. 하고 선급 보험료 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 이러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처리를 했다. 이런 처리를 했다.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험료. 잡아놓은 보험료는 10만 원인데 5만 원만큼 감소하죠. 비용이 감소합니다. 비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해야겠다. 이익이 증가해야겠다. 자, 따라서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인데 이익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플러스 5만 원. 그 다음 니은 이자 수익 8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산 분계를 하지 않았다. 자, 해보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자, 하게 되면은 미수이자 8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잡고 8만 원. 자, 이 처리를 갖다 반영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하죠. 수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익을 증가시켜야 된다. 수익이 증가하니까 이익을 증가시켜야 된다. 따라서 플러스 8만 원 증가시켜 주자. 이런 얘기야. 자, 반영하면은 63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뭐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 패턴,
이런 패턴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 두 번째. 자, 12월 31일이 결산일인 주 3일은 2000X 1년 결산 시 결산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 발견 사항을 수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 분계를 한다면 주 3일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먼저 디귿에 보면 2000X 1년 주 3일에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이죠. 이걸 반영하기 전에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가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기억에 2000X 1년 7월 1일에 1년치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한 후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당기에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만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랑 똑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 분계를 통해서 60만 원에 1년치이기 때문에 반년치 30만 원이죠. 30만 원 하고 비용을 줄여줘야 돼요. 보험료 30만 원. 자, 이러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랑 똑같아요. 이런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보험료가 6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자, 따라서 자, 이익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30만 원을 해주자.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2000X 1년 7월 1일에 1년치 임대 수익 70만 원을 받은 후 전액 수익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년치가 아니라 반년치인 35만 원만 임대 수익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수정 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액 임대 수익 처리한 임대료를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이제 차변으로 가져와서 임대 수익 또는 임대료 줄이자. 반년치 35만 원. 그리고 이제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 35만 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35만 원 감소하죠? 수익 감소. 수익이 감소하니까 이익이 감소하겠죠? 이익이 감소한다. 35만 원을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3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5만 원 빼면 95만 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다. 됐죠? 자, 요 패턴입니다. 요 패턴. 자,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환율과 손익 첫 번째. 자, 먼저 우리 빈출 적중 그 핵심 이론에서 다 봤던 얘기지만 밑에 정리를 좀 해보죠. 친절한 경석시 보시면 환율에 따른 손익이다 해서 외화 자산이다 하게 되면 외화 자산이 있는데 환율이 상승했다 하게 되면 자산 차원에서는 받을 돈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다. 상식적으로. 그럼 외화 자산인데 환율이 하락했다. 받을 돈이 감소한다. 따라서 손실이다. 그 다음 외화 부채. 부채 차원에서는 환율이 상승했다 하게 되면 내가 줄 돈이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손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외화 부채 차원에서 환율이 하락했다 하게 되면 내가 줄 돈이 감소한다. 줄 돈이 감소하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접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문제.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항목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외화자산, 발생 당시 환율, 회수 당시 환율 나와 있는데 발생 당시 환율보다 회수 당시 환율을 보면 환율이 더 작죠. 즉 환율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회수 당시 환율이 더 작기 때문에 자, 환율이 하락했다. 지금 외화 자산입니다. 외화 자산 차원에서는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받을 돈이 감소했다. 그냥 조선말로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따라서 손실이구나. 어떤 손실? 우리 이제 회수나 상환시 나타나는 거.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게 나오죠? 손실. 외환 차손이구나.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외화 부채 차원에서는 발생 당시 환율 있고, 이제 상환 당시 환율이 있는데, 상환 당시 환율이죠?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부채입니다, 이번엔. 환율이 상승했다. 그런데 부채다. 환율이 상승했다? 내가 줄 돈이 증가했구나. 줄 돈이 증가한다. 줄 돈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손실이죠. 외환 차손이다. 게임 끝.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그럼 환율과 손익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한국 기업이 달러 기준 외화 자산 또는 외화 부채를 보유할 경우 외화 환산 이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차분하게 이제 4개를 한번 다 해볼까요? 4개. 자,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기말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산 시 환율이 1,300원, 발생 시 환율이 1,500원입니다. 따라서 1,500원에서 1,300원 결산 시 환율 1,300으로 떨어졌어요. 환율 하락. 똑같이 접근합니다. 자,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되면 받을 돈이 감소하는구나. 받을 돈이 감소하니까 뭐가 됩니까? 손실이구나. 환산 손실이구나. 외화 환산 손실. 그 다음 2번. 이제 외화 부채입니다. 자, 결산 시 환율이 1,300, 발생 시 환율이 1,500. 역시 1,500에서 결산 1,300으로 떨어졌죠. 환율 하락. 환율이 하락했다. 그런데 부채다.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줄 돈이 감소한다. 그런 얘기죠? 줄 돈이 감소한다. 부채이기 때문에 줄 돈이 감소하면 아싸병 좋은 거죠? 환산 이익이다. 자, 세 번째, 외화 자산입니다. 자산 보유 시. 자, 결산 시 환율이 1,000원, 발생 시 환율이 1,300. 역시 1,300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환율 하락. 1번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자산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다. 자산인데. 그러면, 열받아. 받을 돈 감소했어. 짱나. 따라서 환산 손실이야. 자, 4번 하나 더. 자, 이제 외화 부채. 결산 시 환율이 1,300, 발생 시 환율이 1,000원입니다. 1,000원에서 1,300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그런데 부채다. 따라서 줄 돈이 증가하는 거죠. 짱나. 줄 돈이 줄 돈이 증가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 줄 돈이 증가한다. 따라서 또 손실이에요. 환산 손실이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는 환산 이익, 외환산 이익을 인식하는 경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네요. 요거. 그래서 2번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외환산 손익 회계 처리. 자,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결산일에 외화 예금, 외화 자산입니다. 100달러, 달러당 1,500, 요거를 환율의 변동으로 결산 시에 이제
달러당 1,700원으로 평가했다. 똑같은 얘기 또. 자, 외화 자산인데 지금 외화 예금, 외화 자산인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500에서 1,700으로 증가했죠? 환율이 상승했다. 그런데 외화 자산이에요. 그러면 받을 돈이 증가한다. 받을 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다. 되겠죠? 자, 따라서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잡고 그다음 차변에 외화 예금을 늘려줘야겠죠? 증가시켜줘야겠죠? 자, 답은 2번. 차변 외화 예금, 대변 외화 환산 이익. 뭐 딴 것도 있습니까? 없죠? 뭐 금액 같은 거 안 구해도 되잖아요, 지금. 근데 굳이 이제 금액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얼만큼 올랐습니까? 1,500에서 1,700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따라서 100달러 곱하기 200원 하면은 2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외화 환산 이익 2만 원. 됐죠? 자, 그다음 화폐성, 비화폐성 항목의 구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핵심 이론에서 강의를 다 드렸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몫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몫이에요. 물론 이제 화폐성 딱 암기하고 나머지는 비화폐성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원화죠.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은 모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기록한다. 결국 기능통화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원화죠, 원화. 다음 중 보고기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다음 중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 건 뭐가 대상이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대상이다. 그렇다면 화폐성은 어떤 거고 비화폐성은 어떤 거고 암기해라 그랬죠? 자, 해설. 자, 화폐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현금의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대여금, 매입 채무, 차입금, 사채 등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빈출 적중 특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1, 2, 3, 4번에서 고르면은 화폐성은 매입 채무 하나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외부 감사와 감사 의견. 자, 다음은 외부 감사와 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외부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당연한 얘기고. 2번. 외부 감사인은 감사가 종료된 후 재무제표의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 의견 4가지가 있었죠. 3번. 적정 의견은 감사 의견 중에서 그 적정 의견,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거 틀렸다. 핵심 이론에서 우리 빈출 적중에도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죠? 감사 의견이나 이런 감사는 그 회사가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 부합하게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완벽하게 공정하게 작성했다라는 걸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이용자들이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감사 의견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작성됐다 안 됐다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분명히 우리 빈출적 중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3번 틀렸고 그다음 4번.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닐 경우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게 벌벌 기는 거예요. 이게. 자, 밑에 친절한 경석시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밑에 표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 기업 딱 해서 일단은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이든 코스닥이든 뭐 상관없이 다 그냥 상장 폐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이제 딱 받게 되면은 상장 폐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감사인 찾아가가지고 다리 바지끄레기 그냥 붙잡고 막 매달리겠죠. 가능한 한 좀 윗단계 한정 의견이나 적정 의견으로 좀 해달라. 뭐 샤바샤바 뭐 들어가고 또 이걸 또 해가지고 또 들어준 또 그래 그냥 해줄게. 그러면서 뭐 좀 쇠를 좀 받고 좀 해준 사람들은 또 걸리면 또 그 회계사들 막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막 이럽니다. 어쨌든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왔다. 그러면 기업에 관계없이 주권 상장, 코스닥 상장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무조건 상장 폐지당해요. 하지만 한정 의견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한정 의견을 받았다 하게 되면 주권 상장 기업은 2년 연속으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 시 상장 폐지가 되도록 요건이 있어요. 바로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 감사 범위 제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핵심 이론을 다 말씀드렸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공개를 거부한다, 자료 제출을 갖다가 뭐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 범위 제한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은 감사 범위 제한 한정 의견은 바로 상장 폐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다르죠. 자, 요 표로 딱 요약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혹시나 저기 시험이 좀 깊어지면은 이거 반드시 건드려요. 상장 폐지 관련된 거. 답이 3번이었죠. 자, 그다음 주는 문제 감사 의견의 종류. 야,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에. 그럼 100점만 맞을 텐데. 물론 우리 교재만 딱 보시면 다 100점이에요. 정상적으로 공부했다. 우리 교재를 아주 바삭하게 씹어 먹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감사 의견의 종류로 틀린 것은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다음 뭡니까? 특별 의견. 이건 말 만들어낸 겁니다. 특별 의견이라는 건 없고 뭐였어요? 의견 거절이 있었죠. 의견 거절. 자, 4번 틀렸고. 그다음 감사 의견의 구분 첫 번째. 자,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다음 감사 의견의 종류는 됐습니다. 자, 다 읽어볼 필요 없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자, 맨 끝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키워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적정 의견. 딴 거 다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요 키워드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